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대나 미래전은 전자전의 우세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고 할 만큼 중요하지만 웬만한 기술력으로는 이루기 힘든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지스함의 보유에 따라 기술력의 척도를 매길 수 있는 것도 전자전 체계의 일부입니다. 한국은 방산의 모든 면에서 골고루 발전한 몇 안 되는 나라이고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차하면 전자전 장비를 국산화시키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의 판매국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국산 전자전장비의 시초는 바다에서 시작됐지만 그 최신 기술은 창공에서 위력을 발휘했고 그 기술은 그대로 KF-21에 녹아들어갔습니다.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용 전자전장비의 국산화가 지난 40여 년간 급속히 진행됐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단초가 된 제품은 ALQ-88K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베트남전 참전 후 미국이 최상위급 동맹국에만 제공했던 하위급 전투기 F4 팬텀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미국은 해당 전투기에 장착할 전자전장비만은 최상급 기밀기술이라는 이유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판매된 F4 팬텀은 1970년대 세계 최강의 전투기 중 하나로 꼽혔지만 점점 고도화돼가는 대공미사일을 재밍, 장비 등의 보호 없이 회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과 ADD는 국내에서 항공기용 전자전 장비를 직접 만들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앞서 1970년대 개발을 개시해 1980년대 완성된 합정용 재밍 장비 UAQ-1112K를 개발한 경험이 있던 ADD가 사업을 주관했고 시제품 제작은 LIGNX1의 전신인 금성정밀이 맡았습니다. 함정용 재밍 장비인 UAQ-1112K를 국산화했던 당시 상황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전자전 기술에 대한 원천 노하우가 없던 우리 당국이었지만 언제까지나 외산에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와 군은 우선 외산 장비를 기반으로 한국 환경에 맞게 개량 개발을 시도합니다. ADD가 사업을 주관하고 금성정밀공업이 제품 완성을 맡으면서 탄생한 제품이 UAQ-1112K였습니다. 당시 주요 초계함 및 호위함 등에 장착돼 적에 대한 미사일에 무방비였던 우리 해군의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UAQ-1112K는 외산 장비를 기반으로 개량 개발한 탓에 우리의 작전 환경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국산품인 만큼 기능면에서도 해군의 요구도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군이나 정부 일부에서는 제대로 된 성능도 발휘하지 못하면서 세금과 시간만 허비한다는 이유의 국산화의 폐해성을 들어 수입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국산화에 노골적인 반대를 표하는 세력들의 말을 들었으면 지금과 같은 방산 강국 한국은 없었을 겁니다. KF-21한 국형 전투기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얼마나 심했습니까? 결국 해군은 국내 최초의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에 UAQ-1112K가 아닌 수입 전자전장비를 달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외산 장비명은 APCSI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 또다시 외산에 고질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해외의 APCSII 제조사가 경영상 문제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고장이 나도 수리조차 받지 못하면서 기능이 거의 마비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APCSII 등으로 골머리를 앓게 되자 국산화를 반대했던 측에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해군은 다시 국산 전자전장비 개발을 요청하게 됩니다. 해병 612 그 덕분에 전자전 분야에서 기념적인 사업이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됩니다. 최초로 외산 제품 개량이 아닌 순수 국산 기술로 전자전 장비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 장비가 2000년 개발 완료된 전설적인 LQ-200입니다. 별칭으로 소나타 SONATA라고도 불립니다. ADD와 LIGNX1은 당시로선 세계 최초 및 최신 수준의 기술을 소나타에 웅축시킵니다. 세계 최초로 해상에서 공격해오는 적의 미사일이나 레이더의 전파를 탐지하고 신호 특성 및 위협도를 분석하는 정보 탐지 기능 ESM, 또 아군 함정을 향해 원거리에서 여러 방향으로 공격해오는 미사일에 대해 고출력 방해 전파를 쏘아 아군 함정을 맞추지 못하도록 재밍하는 전자공격 기능 ECM을 겸비했습니다. 자체동조형 방향 탐지 기술을 개발해 적용했고 또한 대기 중에 복잡하게 나타다니는 각종 전자파 신호들 사이에서 미사일 전자파 신호만을 정밀하게 식별해내는 징표 분석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적 미사일 레이더 등의 주파수를 교란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방해 전파, 주파수를 디지털 방식으로 신속하게 맞춰주는 저공성 재밍 기술,
또 방해 전파를 고출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다중 빔 배열, 송신 기술도 개발해 소나타에 구현했습니다. 특히 2000년 711월 우리 해군의 구축함인 강원함 등에 소나타를 장착해 정박시험 및 해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강원함을 쫓던 여러 대의 레이더들이 소나타의 재민 공격으로 무력화됐습니다. 강원함을 쫓던 레이더들이 소나타의 방해 전파를 받아 소나타 시제품의 시험평가 당시 참관했던 관계자들은 뛰어난 성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산 제품 소나타는 개발진의 바람대로 그 이름값을 하면서 성능 면에서 호평을 받으며 현재까지 사용될 정도로 롱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항공기용 전자전 장비의 국산화로 들어갑니다. ADD와 금성 정밀 라이진 X1은 약 7년에 걸친 각고이지 노력 끝에 1990년대 초에 완성품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어렵게 시제품 완성에 성공했지만 공신력 있는 시험평가기관에서 성능을 검증해야 하는데 당시 미국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험평가 요청에 거부하는 난관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ADD와 금성정밀은 국내에서 시험평가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우리 육군이 보유한 나이키, 호크 미사일을 대상으로 재밍 및 회피 성능에 대한 시험평가를 하게 됩니다. 시험 비행 당시에는 우리 기술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곳들이 많아 시험 비행을 진행할 파일럿을 구하는데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1991년 7월 대구기지에서 공군 제11전투 비행단이 비행시험 인증을 진행합니다. 무려 중력의 무려 9배에 이르는 구지의 혹독한 중력 가속도로 비행시험이 진행됐고 F4 팬텀 및 F16 전투기 등에 장착해 총 32회나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시험은 시험 전투기 1대가 동시에 무려 8대의 미사일과 교전하는 다중위협시험 방식이었습니다. 무려 1대 8의 대결에서도 시험용 비행기는 무사히 적의 미사일을 회피하는 성능을 보이면서 해당 전투기를 겨눈 미사일의 레이더는 ALQ-88AK의 방해 전파를 받고 완전히 추적 기능이 차단되는 상태에 이르는 퉁 ALQ-88AK의 실전적 성능이 입증되면서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기폭제가 됩니다. 껍데기만 조립해 만든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ADD와 금성정밀은 핵심 부품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SW까지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덕분에 한층 성능이 향상된 ALQ-88AK를 후속으로 개발해 우리 공군의 F-16 전투기 등에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 개발 당시에는 핵심 소프트웨어인 운용 비행 프로그램 OFP까지도 국산화했을 정도로 우리의 기술이 축적된 상태로 부품의 국산화율도 약 70% 가격 기준에 이르게 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육군은 미국과 프랑스에서 도입된 전자전장비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를 대체해 ADD와 LI진 X1이 2005년 2011년 육군의 지상전술용 전자전장비 II를 개발해 지상전자전 체계를 전방에 보급하면서 우리 군은 적의 지휘통신망을 수집하고 통신을 교란시키는 능력을 한층 향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1991년 일명 백두금강 사업을 통해 백두정찰기 4대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정찰기에는 적의 전자장비 주파수 대역 등에 관한 데이터를 모으는 전자정 보수집 ELINT 기능과 적의 통신 등을 감청하는 기능 COMINT 등이 갖춰졌습니다. 다만 해당 정찰기는 소형 비즈니스 제트 기호커 800XP인 탓에 내부가 협소해 근무자들이 많은 피로도를 느꼈고 장비 탑재량에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백두정찰기의 ELINT 및 COMINT 장비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해 운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말도 못할 정도였고 제약도 많았고 성능도 부족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장이 너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서 전력의 차질이 생기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우리 군은 일명 701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11만 2018년 총 4천여억 원을 투자한 102체계 능력보강 1차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의 항공기용 신호정 보수집 장비로 개발했습니다. 주로 북한 및 주변국의 현대화된 통신 전자장비 신호와 미사일 발사, 계기 신호와 염신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계기 신호와 염신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항공모함 추적 감시에도 사용되며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이번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이 2026년 말 완료되면 우리 군의 정찰 능력은 지금보다 몇 배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은 주로 미국 및 유럽에 의존해오던 공중 기반의 전자정보 수집을 독자적인 국산 기술로 체계를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40여 년간 전자전 사업에 투자해온 정부와 LIG넥스원을 비롯해 하나시스템 등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해외 시장, 전자전 체계의 개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자전 분야는 해외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첨단 무기 체계로 향후 수출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전자전 항공전자 분야의 핵심 기술 파급 효과로 방산업계를 비롯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배신하고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수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의 석유 통제력이 악해지고 달러화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 보인 일본의 행동은 바이든 정부를 크게 당혹스럽게 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에게도 손을 뻗고 있어 미국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 현재 바이든 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등이 포함된 OPEC 플러스는 최근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총 감산 규모는 하루 166만 배럴에 이릅니다. 특히 사우디가 50만 배럴 감산으로 이 계획을 주도했고 UAE, 이라크, 알제리 등도 1020만 배럴 정도의 감산으로 통참하고 있습니다. OPEC 플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대규모 감산 계획을 내놔 물가 안정을 바라는 미국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비 하루 생산량이 366만 배럴이나 줄어들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 세계 하루 수요량 9,800만 배럴의 약 3.7%에 해당합니다. $80 아래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일부 전문가들은 조만간 $100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사우디가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선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더 이상 미국과 서방의 토레만 따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산에 대해 백악관은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지난 80년간 그랬던 것처럼 사우디는 여전히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때 강력 경고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는 탈러 패권을 잃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우디는 작년 8,800만 톤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했고 사우디 전체 원유의 27%, 화학제품의 25%를 중국이 사가고 있습니다. 기타 중동 국가들의 중국 수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결제 금액은 42조 위안으로 우리 돈 8천조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통신망 스위프트 집계 결과 달러가 41% 비중을 보이고 위안화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상승 속도는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원유 결제마저 위안화로 다변화된다면 미국에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유국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자국 이익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몸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65달러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네옴시티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방향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탈탈러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달러를 남용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는 세계 최대 무역 경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헤게모니는 점차 무너질 것이라 언급했죠. 미국은 정치력에서도 힘을 잃고 있는데 지난달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중재 하에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마저 미국을 배신하는 행동을 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시다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대거 사들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은 미국 주도 아래 진행 중인 러시아 제재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올 2월까지 러시아산 석유 74만 8천만 배럴을 사들였습니다. 690억엔을 지급한 것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배럴당 약 69달러에 구매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과 EU, 호주가 시행하는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가격 상한 60달러를 훌쩍 넘긴 수준입니다. 일본은 지칠국가라 책임이 무거운데도 이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의논했고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구매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억지를 썼기 때문인데 미국 내에서도 탐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외신은 서방의 단결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죠. 실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있지만 일본은 지난 한 해 동안 오히려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전년보다 4.6% 증가한 것입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산 비중은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대부분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양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할린 2 천연가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자 한다며 이곳에서 LNG와 함께 추출되는 소량의 원유도 함께 구매해야 하고 가격은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일 관계를 연구한 템플대 일본 캠퍼스 교수는 일본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축소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진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면 사할린이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사할린 2 프로젝트에는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 상사가 지분 총 22.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LNG의 60%는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내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할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은 전력 대부분을 수입 천연가스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할린 에너지로는 일본 전체 전력 공급량의 3%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LNG 도입 유무가 대규모 정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연료 비축량 부족을 호소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G7 국가들은 반러시아 공조에 어긋나는 행태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더 높았던 독일이 대책 마련에 나설 동안 일본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G7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했고 기시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늦게 현지를 찾았습니다. 서방 기업들과는 달리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 지분도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분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50%과 일본 미쓰이물산 12.5%, 미쓰비시상 40%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수를 선언한 영국 에너지 기업 셀은 세법인으로의 지분 인수를 거부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자국 기업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노바텍은 작년 하반기부터 사할린 2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검토해왔으며 이탈초 인수를 위한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국 지분 27.5%를 약 1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유 수입의 95% 안팎을 충통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할린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의 석유 거래는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결제망 SWIFT에서 퇴출되며 대금 지불 방법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결제 방식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로이터 등 외신은 사할린 에너지가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유럽계 은행을 통해 LNG 구매자의 결제 통화를 변경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엔화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도 루블화나 엔화로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우려를 키운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전월보다 하루 50만 배럴 증가한 810만 배럴을 기록한 것입니다. 러시아 제재 행보에 중국과 인도, 일본 등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수출된 석유가 210만 배럴로 가장 많았고 중국 190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러시아와 친분이 높은 튀르키예도 60만 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그 일부를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10달러 정도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주로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는 큰 시세 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 러시아산 석유의 3분의 1을 수입해왔던 EU 회원국들은 현재 8% 비중으로 쪼그라들었고 미국 등에서 높은 가격에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최고치를 찍었지만 수출액은 40% 넘게 하락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20억 달러보다 43% 감소한 127억 달러를 기록 중인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유가 하락 추세,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아시아 등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극동으로 향하는 북극해 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약 3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밝혔죠. 북극해 항로 운송량은 1998년 140만 톤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늘어 작년 3,500만 톤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억 9천만 톤 이상으로 몰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와도 북극해 항로 개발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도로 수송하는 비용이 기존 항로보다 3분의 1 적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극 전역의 석유 자원 80%가 러시아 관할 지역에 있고 미발견 가스의 30%와 석유 자원 13%도 북극에 매장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레도 북극 항로를 통해 북극 석유를 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100척이 넘는 유조선을 사들인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를 관리할 북극 항공대 창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극 사업을 위해서는 한국이 만드는 쇠빙 LNG선이 필수가 됐습니다. 한국에게 LNG 선박을 대거 발주했던 러시아 최대 해운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결국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선박 계약은 취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문제를 쫄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일본을 압박해 한국 쇠빙선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던 선박 건조 지분을 일본 니폰 유센 NYK 라인이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선박은 올해 9월과 11월에 인도할 예정으로 옵션 2척은 내년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게 북극 프로젝트에 쓰일 쇠빙 LNG선을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향후 한국과도 사업 지속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극지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차세대 쇠빙 연구선 접안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최근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 계획에 대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북극 항로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거리는 1만 5천 km로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남방향로보다 32%가 짧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에즈 운하 통항로도 아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IRA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등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실리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모습을 날아올라 공군의 새로운 날개가 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방산, K방산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성능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빠른 납기까지 갖추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가 여러 국가들로부터 선택받고 있습니다. 17일부터 진행된 서울 ADEX 2023에서는 국내 방산업체의 최첨단 신기술들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산통합을 이룬 한화그룹을 비롯해 현대그룹까지 각 계열사들이 통합부스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현대로템은 평화를 수호하는 내일의 첨단 기술을 테마로 내걸며 폴란드 맞춤형 성능 개량 모델인 KEPL을 내놓은 것처럼 최신 트렌드에 최적화된 수출형 K2 전차를 전시했습니다. 또 차륜형 장갑차 차세대 K3 전차 등 미래 신제품을 공개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무인체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차세대 전차 모델에서 놀랄만한 기술이 들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신기술들이 소개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주간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전차와 병력이 가자지구 국경 인근으로 속속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0만 명에게 13일 0시 기준으로 24시간 내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통보하며 대규모 보복 침공을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전차 부대가 등장한 지역은 가자지구 국경 인근의 비에리 키부츠입니다. 그런데 국경 인근에 집결한 이스라엘군 메르카바 주력 전차 일부가 철창으로 만든 지붕 모양의 추가 장갑을 포탑 위에 달고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6일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에 따르면 메르카바 전차가 이른바 코프 케이지 형태의 추가 장갑을 탑재한 모습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매체는 이런 방어 스크린이 달린 모습이 목격된 건 모두 트로피 능동 방호 체계 APS가 탑재된 최신 모델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로피 APS는 레이더에 적이 발사한 미사일이나 로켓 등이 탐지되면 작은 발사체를 쏴서 격추하는 방식의 전차 방호 체계입니다.
다만 이 장비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리꽂히는 형태의 공격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점이 지붕 모양의 추가 장갑을 덧붙인 배경일 수 있다고 워조는 추측했습니다. 닭장을 연상시키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장갑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에서 전차 승무원들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하마스는 민수용 드론을 이용해 급조 폭발물 IED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스라엘군 전차와 군용 차량을 공격한 적이 있는데 철창 지붕은 이런 공격의 효과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1,5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 지구에 조만간 지상군을 투입해 시가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철창 지붕의 효용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탐지가 어려운 고층 건물 옥상 등에 숨어 있다가 로켓 추진 유탄 RPG 등의 휴대용 대전차 무기로 탱크의 약점인 얇은 상부 장갑을 공격하는 전술이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랫 아머 슬랫 에머로 불리기도 하는 철창 모양의 추가 장갑은 분쟁 지역 등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쓰여왔지만 탱크 상부에 지붕 모양으로 설치하기 시작한 건 2010년대 러시아군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등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를 뿌리 뽑는 과정에서 고지대나 건물 위에서 내리꽂히는 대전차 무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다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작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전차들도 마찬가지 방식의 개조를 받은 채 전투에 투입됐고 우크라이나군도 이를 모방해 자국 전차 일부에 같은 형태의 추가 장갑을 설치했습니다. 미국의 제블린 등 최신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에는 무력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탱크 킬러로 주목받게 된 전투용 드론과 RPG 등 구형 대전차 화기를 상대로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상당한 효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철창 지붕형 추가 장갑은 전차 무게를 늘리고 멀리서도 적에게 탐지되기 쉽게 한다는 등의 단점이 있지만 제한된 구역에서의 시가전이 중심이 될 가자지구 지상전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상전 준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전장에서 전차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 ADEX 2023에서 한국이 선보인 차세대 전차 K3에 놀랄만한 첨단 신기술들이 적용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이번 ADEX 2023에서 평화를 수호하는 내일의 첨단 기술을 테마로 미래 시장을 공략할 첨단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현대로템의 전시 부스에서는 미래전을 대비할 각종 신제품과 유무인 복합체계 MUMT 구축에 최적화된 제품 등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현대위아 등과 함께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와 통합전시관을 유기적으로 구축하는 등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층 177평, 2층 60평 등 전체 237평 규모의 대규모 복층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현대로템이 로봇 플랫폼 업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개발한 다족 보행 로봇이 관람객들을 맞았습니다. 현대로템은 로보틱스,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 중인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할 기술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로봇은 원격으로 조종 가능한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마치 강아지와 비슷한 형상으로 전시관 앞을 자유로이 누비고 있었습니다. 장애물을 부드럽게 피하는 모습을 보며 로봇 기술의 발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야지의 험로 및 장애물 구간에서도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에 따라 로봇팔, 원격 무장 통제 장치, 섬광폭 음탄 및 최루가스 살포기, 체온 측정 장치 등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탈부착할 수 있어 위험한 작전에 사람을 대신해 투입돼 아군 인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날 전시관에서는 동시에 미래에 등장할 차세대 전차의 최신 콘셉트 모델도 공개되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로템의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델은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됐으며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스텔스 형상 구현 및 무인화,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구조를 보니 방어력이 크게 향상된 구조로 설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차체 및 포탑 곳곳에 벌집의 육각형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허니콤 형상의 장갑을 적용해 튼튼하고 가벼우면서도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생체 모방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4세대 MMC 복합 장갑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미국, 유럽, 독일 등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들에서도 4세대 복합 장갑을 선택했지만 그 중에 어떤 전차도 육각형 구조를 접목한 전차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K3 전차는 왜 이러한 구조를 채택한 것일까요? 이 육각형 구조는 기하학적 구조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꿀벌이 지은 벌집을 자세히 보면 육각형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과학적 건축술이 숨어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도형은 원입니다. 물론 한 개당 넓이는 원이 가장 넓겠지만 원을 여러 개 이어붙이면 사이사이에 못 쓰는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빈틈 사이로 그만큼 균열이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육각형 모양의 구조물은 펑면에 서로 붙여놓았을 때 변이 맞닿아 있어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정삼각형, 정사각형도 틈은 생기지 않지만 벽면을 이루는 재료가 많이 필요하거나 공간도 좁습니다. 또 외부의 힘이나 충격이 분산되지 않아 쉽게 비틀리거나 찌그러져 변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육각형은 힘이 쉽게 분산되는 구조여서 견고할 뿐 아니라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허니콤 구조는 우리 일상에도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건축물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KTX 고속열차, 비행기, 경주용 자동차 등 앞부분의 충격 흡수 장치로 사용되어 큰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로템이 공개한 차세대 전차 설계 구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델은 130 대구경 활강포가 장착된 무인 포탑 적용 및 드론 탑재로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개념을 실현했습니다. 기존에 120호를 장착한 K 전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경이 커진 대구경탄을 쓰는 만큼 관통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소재 및 첨단 기술 기반의 경량 장갑과 능동 방호 장치를 적용해 생존성을 극대화했으며 전동화 기술을 통해 정숙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도 확보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차세대 전차는 AR/VR을 통해 가상으로 탑승해 볼 수 있었습니다. K3 전차 내부는 23명의 승무원 전차장, 조종수, 포수들이 탑승하도록 캡슐형 승무원실을 갖추도록 설계됐습니다. 인구 감소와 무인화 자동화에 맞춰 운용 인원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내부에선 실시간으로 360도 감시가 가능한 첨단 영상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 그동안 한국 전차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차체 밖에 신체를 노출한 상태의 주행이 사라져 생존성이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은 전시회에서 무인 체계 기술의 민간 활용 가능성도 선보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무인 콘셉트카 유팟 POD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유팟은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무인 전동 차량으로 다목적 무인 차량에 적용된 첨단 기술의 민수 분야 확장성을 구현한 차량입니다. 유팟의 기본 플랫폼인 다목적 무인 차량의 성능 개량 모델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 최고 속도가 30km/h에서 50km/h로 늘어남에 따라 주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서스펜션이 추가됐으며 센서류 강화로 보다 정밀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신규 30톤T급 차륜형 장갑차 실물이 최초로 공개되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9월 열린 폴란드 MSPO 방산 전시회에서 축소 모형을 전시한 적은 있지만 실물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0T급 차륜형 장갑차는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생존성을 중시하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방호력 증강에 초점을 두고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 중인 모델입니다. 이번에 실물로 선보인 차량에 적용된 중구경 포탑뿐만 아니라 대구경 포탑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고성능 수상 추진 프로펠러가 장착돼 수상 운용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현대로템의 주력 제품인 K 전차의 다양한 수출형 모델들도 전시됐습니다. 수출형 K 전차는 시장에서 요구되는 성능 요건에 따라 기존 대비 더욱 강력한 성능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해외 수출을 가정한 성능 개량 콘셉트 모델인 KEXK EX포트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KEX는 디지털 기반으로 개발된 K 전차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최신 전장품 및 장치들을 추가해 기존 대비 성능이 강화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군안전차, 개척전차, 교량전차 등도 선보였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평화를 지킬 지상무기체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리고자 한다며 무인화 전동화 등 첨단 기술에 기반한 미래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사업 역량을 꾸준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산 전차의 새로운 모습들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뜨면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드는 폭격기를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입니다. 그것도 그냥 폭격기가 아니라 순항미사일을 공중에서 무더기로 발사할 수 있는 신개념 첨단 폭격기입니다. 목표물에 유도하는 기능이 없는 일명 멍텅구리 폭탄을 투하하는 구형 방식의 폭격기는 일단 최대한 많이 쏟아붓고 보자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1년이 넘었는데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개전 초기 러시아군이 멍텅구리 폭탄을 마구잡이로 사용해 실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개발 중인 폭격기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거리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성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화력 덕후 면모를 공중에서도 과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장차 대한민국 하늘의 미사일 기지가 될 무기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년 전에 처음으로 풀업기를 만들던 한국이 이제는 초음속 전투기와 항공모함 함재기까지 만들 수 있는 명역에 도달했습니다. 세계 항공사를 다 뒤져보아도 이처럼 놀라운 기술 도약을 보여준 나라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폭격기의 면모를 갖춘 수송기도 개발할 예정이라 더욱 놀라운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항공기는 단순한 수송기는 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KAI에서는 수송기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수송기 역할뿐만 아니라 공중발사체 유무인 복합편대의 모함, 공중급유 해상 초계기 등 대형 특수함공기의 플랫폼이자 일반 전투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무장탑 재량을 활용 막강한 화력 투사 플랫폼이 될 거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덩치가 크고 속도도 느려 표적이 되기 쉬운 수송기가 폭격 임무를 수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미군은 이러한 발상을 현실로 옮겨 수송기를 간단하게 초장거리 폭격기로 변환시켜주는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9일 노르웨이에서 미군이 특별한 신무기 테스트를 진행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노르웨이 공군기지에서 미국 특수전 비행단의 C-130J 수송기가 날아오르고 얼마 뒤 수송기의 화물창이 열리고 낙하산이 먼저 펼쳐지며 커다란 수화물이 떨어져 내리는데요. 낙하산에 매달려 공중에 채공하는 팔레트에서 이윽고 미사일이 분리되더니 날개를 펼치고 목표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일명 래피드 드래곤이라 불리는 수송기용 순항미사일 발사 시스템의 첫 실사격 시험이 진행된 건데요. 팔레트와 JASSM 순항미사일로 구성된 이 패키지를 수송기에 싣는 것만으로 수백 km 밖에서 단번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투사할 수 있는 강력한 장거리 폭격기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획기적인 발상의 신무기는 중국과 러시아에 큰 충격을 선사했는데요. 수송기이기만 하면 어디든 실을 수 있기에 중국과 러시아를 에워싸고 있는 미국 동맹국들의 수송기를 전부 강력한 폭격기로 변신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KF-21의 완성을 확신하는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의 다음 목표는 바로 국산 전술 수송기 개발이었습니다.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무기의 질과 병사들의 사기이지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군수와 보급이기에 수송기의 중요도는 전투기에 전혀 뒤처진다고 볼 수 없는데요. 때문에 지난 2021년 KAI에서 국산 전술 수송기 개발안을 제시했고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산 수송기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KAI에서는 4년간의 KFX 사업을 통해 2,000명이 넘는 우수한 항공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KF-21의 양산이 본격화되면 이 수천 명에 달하는 석박 4급 고급 인력들이 불필요해져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고급 인력들이 계속해서 항공기술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여 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KFX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한국형 전술 수송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개발비만 3조 원 양산 비용은 18조 원에 달했기에 비용 문제로 인해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1월 중동의 산유국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수송기 개발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차세대 수송기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고 덕분에 수십조에 달하는 비용 문제가 해결되어 수송기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FA-50과 KF-21 보라매를 통해 한국의 항공기술력을 증명해낸 덕분에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믿고 수십조에 달하는 비용을 분담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게다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서 단 한 번도 비용 지불로 문제가 발생했었던 적이 없었기에 인도네시아처럼 돈 떼먹힐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다목적 수송기 개발을 위한 R&D 센터가 건립되기로 결정되며 국산 수송기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산유국의 오일머니를 등에 업고 개발 추진약을 얻은 MCX 프로젝트는 쌍발 터보팬에 장착한 최대 이륙 중량 103톤급 수송기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최대 속도 마하 0.75에 5,000km의 항속 거리 기존 C-130 수송기의 1.5배에 달하는 30T의 수송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았던 국산 무기는 KF-21 보라매였지만 이와 함께 다른 의미로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국산 전술 수송기 MCX였습니다. 지난해 9월 개최된 방산 전시회 DX 코리아에서 KAI의 국산 수송기 모형이 최초로 공개되었는데요. 범고래를 닮은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당시 드라마 우영우 속 고래가 떠오른다고 하여 우명우 비행기라는 별명을 얻었었죠. 그런데 이 귀여운 별명을 가진 비행기가 사실 북한과 중국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공중 묘새로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입니다. 래피드 드래곤의 팔레트 하나에는 순항 미사일 6발이 탑재되고 C-130 계열 수송기에는 6개들이 팔레트 2개, 총 12발의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훨씬 큰 전략 수송기인 C-17에는 9발들이 팔레트 5개, 총 45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인 B-1B를 뛰어넘는 폭장량을 수송기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C-130 수송기에 1.5배의 수송 능력을 갖추게 돼 MCX 수송기에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탑재한다면 최대 18발의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국산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체계 개발에 착수하였기에 MCX 수송기와 함께 완성된다면 강력한 미사일 캐리어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기에 가능한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건십을 한국형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C-130 수송기에 105 곡사포와 각종 지상화기를 장착하여 지상부대의 화력 지원용 공중 플랫폼으로 쏠쏠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의 한계와 수송기의 낮은 방공 능력 때문에 방공망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나 투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강력한 공중 장막 능력을 가진 미국조차 고작 맨패즈 미사일에 건십을 격추담했던 적이 있었을 정도이죠. 하지만 C-130의 1.5배에 달하는 한국형 수송기와 포방부를 자부하는 한국의 포기술이 합쳐진다면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건십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자주포 K9의 155 곡사포를 MCX 수송기에 장착하는 것이죠. 현재 K9의 최대 사거리는 40km 정도이지만 풍산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155 유도할 공포탄 GGAM을 사용한다면 사거리가 100km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포탄의 날개를 달아 활강 비행을 통해 전술탄도탄 수준의 사거리를 가진 GGAM 포탄은 날개를 조종해 정밀 기동이 가능하고 GPSIMU 통합항법 유도장치까지 갖추고 있어 무려 95%에 달하는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C-130과 같은 수송기에서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GGAM탄을 발사하게 된다면 사거리가 최대 150km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GGAM 포탄을 탑재한 한국형 건십이 탄생하게 된다면 적의 대공 공격에서 안전한 150km 밖 상공에서 막강한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수송기가 강력한 화력 투사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옆나라 일본에서도 자국의 신형 수송기 C2를 기반으로 한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일본 방위청에서 C2 수송기용 유도탄 등 발사 시스템 개발에 대한 계약 공고를 올렸는데요. 항공자위대 C2 수송기에서 미국의 래피드 드래곤과 유사하게 순항 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차세대 수송기 C2는 KAI의 계획과 같은 터보 쌍발팬에
마찬가지로 30T의 수송 중량을 가지고 있어 향후 수출에 있어 강력한 경쟁자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KAI의 MCX 수송기를 상대로 일본의 C2 수송기가 이미 한번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C2 수송기 개발을 통해 다시금 세계 무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꿈을 꾼 일본이었지만 수송기 개발 막바지 단계에서 기체 강도 부족, 자체 중량 초과, 전자장비 성능 부족 등 치명적인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며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방위성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쿄 대학교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었지만 국방에 관련된 연구를 금기시하는 일본 대학들의 정책으로 인해 거절당했었고 결국 수송기의 동체를 완전히 처음부터 재설계하여 교체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개발 기간은 15년으로 늘어났고 가격도 40%나 높아진 236억 맨 하나 2,360억 원이나 돼버리고 말았죠. C2를 상회하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 MCX가 대당 가격을 900억 원으로 잡고 있는 걸 생각한다면 일본이 또 한 번 말도 안 되게 비싼 무기를 만들어내버린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돈이 많은 나라라고 해도 용납이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요. C2 수송기를 구매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에 왔던 아랍에미리트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손사래를 쳤고 이후 아시다시피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수송기 공동개발 MOU를 맺으면서 일본은 또 한 번 한국 방산에 패배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주포와 전차 훈련기 전투기에 이어 폭격기로 활용 가능한 수송기까지 K방산의 진화는 어디까지 계속될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군사무기 이만 마칩니다.